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 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평소 사연을 듣기만 하다가 직접 제 사연을 소개하려고 하니 조금 떨려오는데요. 큰 용기를 내서 보내보는 사연이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저는 남편과 소개팅 자리에서 처음 만났었어요. 생글생글 웃는 얼굴에 다정다감한 말투가 참 마음에 들었죠. 남편 역시 저를 마음에 들어했고 그렇게 저흰 뜨거운 연애를 했었죠. 결혼은 당연한 수순처럼 연애 2년 만에 식을 잡았어요. 결혼하고 나니 남편은 제 생각보다 더욱 다정한 사람이더라고요. 평소 생리통이 심한 저를 위해 날짜를 체크하며 약을 먼저 준비해주는 것은 물론이고 기념이 아닌 날에도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데이트 신청을 하기도 했어요. 거기에다 퇴근길엔 가끔 제 생각이 났다며 꽃을 사오기도 했고요. 이런 남편의 단점을 굳이 뽑으라고 한다면 회사 일이 너무 바쁜 것이었어요. 여보, 이번 출장은 얼마나 걸려? 이번엔 1박 2일. 미안해. 자주 혼자 있게 해서. 아니야, 일이 바쁜 걸 어쩌겠어. 운전 조심하고 술 너무 많이 먹지 말고. 알겠지? 숙소 도착하면 영상통화할게. 영업직이란 직업 특성상 출장도 많고 접대 자리도 있어 불만이 있긴 했어요. 그래도 이렇듯 출장 시엔 숙소에서 영상통화는 물론이고 접대 자리에서도 자주자주 전화나 문자로 보고 아닌 보고를 해준 덕분에 늘 안심하고 기다릴 수 있었어요. 거기에다 평소에 워낙 잘하니 이쯤이야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있는 문제가 되더라고요. 이런 저의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다면 시댁이었어요. 결혼한 지 3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임신 소식이 전혀 없다는 것이 문제였죠. 시댁의 임신 압박 스트레스는 생각보다 더 힘들었고 결국 전 결혼 2년 차에 회사를 그만두고 본격적인 임신 준비를 위해 집에서 쉬기로 했죠. 그런데 집에서 쉬기 시작하니 더욱 시댁에서 저를 못 살게 굴더라고요. 왜 다들 아시죠? 뻑하면 시댁으로 불러 온갖 스트레스 덩어리를 주는 그런 시집살이. 저도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처음엔 임신 압박으로 시작된 시집살이는 점점 갖은 트집을 잡으며 이유 없는 시집살이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전 이때껏 받아본 적 없는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었고 그런 상황에 견딜 수 없었던 저는 결국 남편이 극구 반대하던 병원 이야기를 다시 꺼내게 되었어요. 여보, 우리 아무래도 병원에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아. 또 그 이야기야? 난 그렇게까지 당신 고생시켜서 아기 가지고 싶지 않다니까. 그냥 기다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기겠지.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응? 남편은 여전히 싫다고 했고 결국 진짜 이유를 남편에게 말하게 되었죠. 그게 사실은 나 요즘 어머님 때문에 조금 힘들어서 그래. 거의 날마다 시댁으로 불러서 임신 가지고 뭐라고 하시기도 하고 요즘엔 온갖 트집이란 트집은 다 잡으셔. 지난번엔 내 표정이 우중충해서 오던 아기도 도망간다고 말하셨다고. 뭐? 그게 정말이야? 그래서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우리 병원 가자. 뭐라도 해보자, 응? 진작 나한테 말하지 그랬어. 우리 집은 내가 잘 해결할 테니까 병원은 좀 더 생각해보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당신 힘들게 고생시켜가면서까지 아기 가지고 싶지 않아서 그래.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우리 집은 걱정하지 말고.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제가 뭐 할 말이 있겠어요. 그냥 남편을 믿어보기로 했죠. 무엇보다 저를 위하는 마음만큼은 제가 확신하고 있었으니 이제 좀 괜찮아지겠거니 했고요. 하지만 남편의 호언장담과는 달리 시모는 계속해서 저를 시댁으로 불렀고 혼자서 괴롭히는 것은 성에 차지 않았는지 어느 순간부턴 시누이까지 집으로 불러 두 사람이 합심해 저를 괴롭히기 시작하더군요. 이 또한 지나가리 하며 참고 또 참았는데 결국 저의 서러움과 화가 터져버리는 일이 생기고야 말았죠. 그날은 시모에게 전화가 와 미역국과 갈비찜을 먹고 싶으니 재료를 좀 사오라고 하더라고요. 전 그런가 보다 하고 장을 봐 시댁으로 갔고 시모의 닭달에 엉덩이 한번 땅에 붙이지 못하고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죠.
한창 음식을 하다 보니 시누이가 왔고, 역시나 시누이는 주방으론 얼굴도 비치지 않고 시모와 수다를 떨기 바쁘더라고요. 얼마나 얄미운지 요리하는 내내 정말 욕이 절로 입에 머무는데 얼마나 참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음식을 다 하고 나자 마치 하이에나처럼 시누이와 시모가 주방으로 들어오더군요. 옳게, 다 했어? 네, 다 했어요. 간 좀 보실래요? 맛있어 보이네. 엄마, 이거 담을 통 좀 줘. 시누이는 시모에게 음식을 담을 통을 요구했고, 시모는 묻지도 않고 당연하다는 듯 통을 주더라고요. 시모에게 통을 받은 시누이는 저에게 아무 말도 없이 음식들을 남김없이 통에 싸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더라고요. 제가 기껏 다 한 음식을 한 번 물어보지도 않고 당연하다는 듯이 통에 다 담아버리는 시누이와 그런 시누이에게 더 필요한 건 없냐고 하는 시모. 전 끓어오르는 화를 누르며 두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이걸 왜 다 챙겨가시는 거예요? 저의 물음에 시모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 그게 오늘 우리 사위 생일이라서 내가 챙겨가라고 불렀다. 너도 알다시피 얘가 음식 솜씨가 없잖니. 시모의 말을 들은 저의 인내심은 더는 남아있지 않았고 어이가 없어 표정이 점점 썩어가고 있었어요. 그런 제 표정을 본 시누이가 어이없게도 시비를 걸어오더군요. 옳게, 표정이 왜 그래? 혹시 기분 나빠? 평소에 저였다면 당연히 아니라고 하며 어떻게든 분위기를 좋게 이끌려고 했겠지만 저의 인내심은 바닥이었고 할 말은 하고 살자 싶더라고요. 계속해서 참고 살았다간 이대로 호구되는 건 불보듯 뻔한 일이었으니까요. 혹시가 아니라 당연히 기분이 나쁘죠. 누가 이런 상황에 기분이 좋겠어요? 예상치 못한 저의 대답에 시누이는 당황한 기색을 내비치며 입을 다물어 버렸고 그런 시누이를 대신해 시모가 저를 나무라기 시작하더군요. 예, 너 먹는 거로 치사하게 구는 거 아니다. 이딴 음식이야 다시 하면 되는 거지. 뭐 그런 걸로 기분이 좋네 나쁘네 하는 거니? 어머님, 제가 지금 음식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쩌겠어요. 이미 다 챙긴 음식을요. 가지고 가는 건 가지고 가는 거고 형님이 기분 나쁘냐고 물어서 저는 그저 솔직한 제 심정을 말한 것뿐이에요. 뭐? 그렇잖아요. 어머님이 제 입장이라면 기분 좋으시겠어요? 기껏 장 다 봐서 음식 만들었더니 고맙다, 미안하다 말 한마디 없이 이렇게 싹 챙겨가는데 거기에다가 아까 전화로는 어머님이 드시고 싶다고 했지 형님이 다 가지고 갈 거라는 말도 안 했잖아요. 제 입장에선 충분히 기분 나쁘지 않을까요? 그래서 기분 나쁘다고 말한 것뿐이니 음식은 다 가져가세요, 그냥. 꽤 당돌한 저의 태도에 두 사람은 벙찐 듯 저를 보더라고요. 그것도 잠시 신우는 노발대발 저에게 삿대질까지 하며 성질을 부리더군요. 내가 더럽고 치사해서 안 가지고 가. 옳게, 그러는 거 아니다 진짜. 이깟 음식이 뭐라고 어른들한테 눈 부릅뜨고 기분 나쁜 티나 팍팍 내고. 그래서 정말로 가지고 가지 않았을까요? 그럴 리가요. 큰 소리치며 화를 내던 시누이는 제가 화장실을 잠시 간 사이 그 많던 음식을 국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싹 챙겨갔더군요. 시누이가 집으로 돌아가고 난 후 시모는 기다렸다는 듯 저를 혼내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네가 100번 1000번 잘못한 거야. 어떻게 시어머니하고 시누이한테 그렇게 인상을 쓰면서 기분이 나쁘다고 말할 수가 있니? 나 때는 정말 생각도 못한 일이다. 알겠니? 이때는 정말 대꾸하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대꾸를 해봤자 이야기만 길어지고 욕만 더 먹겠지 싶어 입을 다물고 있으니 결국 또 시모의 입에선 지겹도록 들어온 임신 이야기가 흘러나오더라고요. 네가 그런 식으로 마음보를 쓰니 아기가 안 생기는 거야. 알겠어? 평소에 많이 베풀고 마음을 곱게 써야지 임신도 잘 되지.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너희 노력은 하고 있니? 네, 매번 말씀드리지만 아기 저희도 원하고 있고 그만큼 노력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임신 이야기는 좀 그만하시면 안 될까요? 스트레스 받으면 임신이 더 안 된다고들 하잖아요. 안 할 수가 있어야 안 하지. 너희 병원이라도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에휴, 다른 집 애들은 임신만 잘 된다고 하던데 우리 아들이 문제가 있을 리는 없고. 너 검사는 해봤니? 너한테 문제 있는 거 아니니? 그러지 말고 너 혼자 병원 좀 가보렴. 혼자 가기 그러면 내가 따라가 줄 테니 예약부터 좀 잡아봐. 저에게 문제가 있다고 확신에 차서 말하는 시모를 보던 전 결국 다시 화가 터져버렸고 입이 시원하게 터져버린 저는 시모에게 따지고 들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아범 전화 못 받았어요? 아범이 전화한다고 했는데요. 전화? 무슨 전화? 아니, 여기서 우리 아들 이야기가 왜 나오니? 나올만 하니까요. 저도 어머님 말씀처럼 병원이라도 가보려고 했는데 어머님 아들이 한사코 싫다고 거부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요. 저라고 손 놓고 있고 싶어서 이러고 있는 줄 아세요? 어머님, 임신 안 돼서 제일 힘든 사람은 저라고요, 저. 우리 아들이? 왜 그랬지? 너 혹시 거짓말 하는 거 아니니? 제 말이 거짓말인지 아닌지는 그렇게 사랑하시는 아들한테 직접 전화해서 물어보면 되는 일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임신 가지고 저한테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아범한테 말씀하세요. 자세한 이야기도 아범한테 들으시고요. 이렇게 계속 스트레스 받다간 어머님 말씀대로 오려던 아기도 도망가게 생겼으니까요. 그야말로 제 입에선 울분이 터져나오고야 말았고 더는 저를 건드리면 안 되겠다는 현명한 판단을 한 시모는 헛기침을 해대며 말을 돌려버리더군요. 너는 왜 소리까지 지르고 그러니? 그냥 좋게 좋게 말하면 될 것을. 그나저나 비가 오려나 무릎이 왜 이렇게 아픈 줄 모르겠구나. 넌 어디 아픈 데는 없니? 감기 조심해. 요즘 감기가 유행이라더라. 이미 마음이 상해버린 저는 시모의 말에 대답도 하지 않았고 그렇게 기분이 잔뜩 상한 채로 집에 돌아와 남편을 기다렸어요. 이런 분위기일 거라 전혀 상상치도 못한 남편은 오랜만에 일찍 마쳤다며 꽃을 사들고 집으로 돌아오더라고요. 기분이 상할 대로 상해버린 터라 꽃으로 마음이 풀릴 리 없었던 저는 남편을 보자마자 따져 묻기 시작했어요. 여보, 어머님한테 전화 안 드렸어? 당신이 알아서 해결한다고 했었잖아. 잘 설명한다며. 깜빡했다. 왜? 무슨 일이 있었어? 혹시 오늘도 불려갔다 온 거야? 오늘은 미역국이랑 갈비찜 드시고 싶다고 하셔서 기껏 장봐서 음식 다 만들어놨더니 형님이 싹싹 긁어가더라고. 그래서 이게 뭐 하는 경우인가 싶었더니 아주버님 생일이라서 나한테 음식 만들라고 했더라고. 뭐? 누나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자기 남편 생일 음식을 왜 당신한테 만들래? 거기서 끝인 줄 알아? 기분 나쁘냐고 하길래 기분 나쁘다고 했다고 혼나고 형님 가시고 나니까 임신 못한다고 또 혼나고. 나 진짜 힘들어, 여보. 요즘엔 내가 이렇게 혼만 나려고 당신이랑 결혼했나 이런 생각까지 들려고 그래. 진짜 미안해. 내가 요즘 회사 일로 바빠서 깜빡했어. 내가 이번엔 정말 잊지 않고 잘 해결할 테니까 마음 좀 풀어. 앞으로 그런 말 듣지 않도록 할게. 그래, 당신이 싫다고 해서 병원도 못 가는 거니까 병원 이야기, 임신 이야기 나오지 않게 중간에서 잘 이야기 좀 해줘. 남편은 제 말에 다시 한번 미안하다며 저를 잘 달래주었고 저는 그런 남편을 한 번 더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잘 이야기했는지 저는 임신에 대해선 아무 이야기가 없긴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시집살이가 아예 사라진 건 아니었어요. 임신 압박만 없을 뿐이지 여전히 절 불러다 이런저런 일을 시키며 시집살이를 시키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남편이 저를 잘 보듬어주고 잘 대해주고 있어 그 정도는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 참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거기에다 미역국 사건 이후 저도 마냥 참으며 당하고만 있지는 않던 터라 몸은 고단해도 속은 시원할 때도 있긴 했어요. 물론 그런 저의 당돌한 행동이 때론 시모의 화를 돋우기도 했지만 대부분 시모가 목덜미를 잡았으니
뭐 나름 만족스럽기까지 하더군요. 그렇게 나름대로 시원한 상황을 보내던 어느 날, 다른 날과는 달리 시모에게서 새벽부터 전화가 오더라고요. 전 당연히 자고 있었고 제 전화를 남편이 대신 받게 되었죠. 여보세요? 꼭두 새벽부터 무슨 일이야, 엄마? 남편의 목소리엔 짜증이 가득했고 방이 조용하니 시모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아, 그게 네 처는 어쩌고 네가 이 전화를 받아? 시간이 몇 시인데 자고 있지. 나한테 말해. 일어나면 전해줄 테니까. 그게 그냥 중요한 건 아니고. 중요한 거 아니면 낮에 전화해, 낮에. 이게 뭐야? 새벽부터 사람 잠 다 깨우고. 아, 그리고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오늘 집사람 나랑 약속 있으니까 집으로 부를 생각하지 말고. 약속? 무슨 일 있니? 중요한 일 있어. 그러니까 오늘 부르지 마. 그리고 이렇게 일찍부터 전화도 하지 마. 아니, 이제 집으로도 좀 그만 불러. 이 사람이 엄마 집안일이나 해주려고 나하고 결혼한 것도 아닌데 매번 왜 그렇게 이 사람 불러다 일을 시켜? 할 일이 많으면 차라리 돈 주고 사람을 불러. 내가 돈 줄 테니까. 어머, 누가 들으면 내가 마구 부려먹는 줄만 알겠다. 그렇게 힘든 일 시킨 적도 없어. 집으로 부른 거는 자주 보고 해야 가족 간의 정도 빨리 생기고 하니까 그런 거지. 가족 간의 정은 무슨? 정 붙이려다 있던 정도 떨어질 판국이니까 그만 불러. 이런 말 몰라? 시댁과는 멀리 지낼수록 좋다. 며느리는 절대 딸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상한 논리로 이 사람 괴롭히지 말고 거리를 좀 두고 지내라고. 그러면 이만 끊어요. 나 조금이라도 더 자고 출근하게. 그렇게 남편은 전화를 끊어버렸고 잠이 완전히 깨지 않은 그 순간에도 남편이 얼마나 고마웠던지 몰라요. 남편이 아니었다면 그 새벽부터 불려가서 갖은 몸고생에 입씨름에 하루가 고단했을 것이 뻔했으니까요. 어쨌든 남편 덕분에 시댁을 가지 않아도 됐던 저는 간만에 늦잠까지 자고 일어나 상쾌한 기분으로 남편 회사로 찾아가기로 했어요. 남편과 밖에서 점심을 먹은 지도 오래된 것 같기도 했고 무엇보다 남편을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기도 했으니까요. 그래서 오랜만에 화장도 하고 가장 아끼는 옷을 입고선 남편의 회사로 향했죠. 그런데 그런 저의 발걸음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리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회사로 향하는 길,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남편은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불안한 마음이 들긴 했지만 아침까지만 해도 외근을 나갔다는 말이 없기도 했고 늘 외근을 나갈 때면 연락을 해줬던 터라 그냥 남편의 회사로 계속 향했죠. 이윽고 남편의 회사 앞에 도착했고 전 다시 한번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남편은 전화를 받지 않고 있었고 아무래도 바쁜 것 같아 돌아서려는 순간 남편이 회사에서 급히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 순간에도 저는 남편에게 거는 전화를 끊지 않고 있었는데 남편은 휴대전화를 확인하고도 전화를 받지 않고 그냥 주머니에 넣어버린 채 발걸음을 재촉하며 어디론가 가고 있더군요. 저는 남편의 뒤를 필사적으로 뒤쫓고 있었고 바쁘게 걷던 남편은 이윽고 어느 차에 빠르게 올라타더군요. 남편이 탄 차가 출발하는 그 짧은 찰나에 전 보고야 말았어요. 운전을 하던 사람은 여자였고 환하게 웃고 있는 그 여자와 남편은 그 찰나의 순간 포옹을 나눈 후 손을 맞잡는 모습을요. 워낙 순식간에 그리고 너무나도 충격적인 광경에 도저히 뒤쫓을 생각조차 못한 채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어요. 제가 그렇게 굳어있는 사이 두 사람이 탄 차는 제 시야에서 사라지고 없더군요. 아무리 생각해도 믿기지 않았어요. 제 두 눈으로 확인했지만 믿고 싶지 않았죠. 꿈에서도 남편의 외도는 상상조차도 해본 적이 없기도 했고 그간 남편에게서 그런 낌새도 느끼지 못했던 터라 그 충격이 더욱 컸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출장이 잦긴 했지만 늘 자기 전엔 숙소에서 이불을 덮고 영상통화를 했었고 때론 제가 귀찮다고 느껴질 정도로
어디를 가나 사진을 찍어 보내주곤 했으니까요. 그것뿐인가요? 시댁과의 마찰에서도 늘 제 편이었고, 혹시나 제가 힘든 일이 생길까 싶어 굳이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나서 저의 방패막이 역할을 해주곤 했던 남편이었는데, 그런 남편이 외도를 저지르고 있다니 정말 상상도 못한 상황이었어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다가 집으로 돌아왔죠. 집으로 돌아온 저는 제가 본 광경을 떠올리고 또 떠올렸지만 아무리 떠올려봐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바보 같지만 그때는 차라리 제 두 눈이 이상한 거라고 믿고 싶기도 했으니까요. 하여튼 전 더 확실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고 남편을 기다렸어요. 그날 저녁 남편은 집으로 돌아왔고 전 아무것도 모르는 척 남편에게 물어보았어요. 여보, 오늘 왜 전화 안 받았어? 그게 오늘 갑자기 거래처 사람 만나야 할 일이 생겨서 정신이 없었어. 중요한 거래처였거든. 아, 그랬어? 난 또 전화 안 받길래 무슨 일 있는 줄 알았지. 당신도 참. 내가 회사에서 무슨 일 있을 게 뭐 있어. 당신이야말로 무슨 일 있었어? 전화 여러 통 한 것 같던데. 아니, 그냥 오랜만에 당신이랑 점심이나 먹을까 했지. 밖에서 점심 같이 한 지 오래된 것 같아서 말이야. 생각해보니 그렇네. 다음에 점심 먹자. 내가 좀 한가한 날 연락할게. 그래, 피곤할 텐데 먼저 자. 대충 얼버무리며 상황을 넘긴 저는 남편이 잠들기만을 기다렸고 남편이 깊이 잠이 든 것을 확인한 저는 휴대전화를 살펴보기로 했어요. 하지만 남편의 휴대전화는 잠긴 상태였고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도저히 풀 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전 며칠 동안 남편이 휴대전화를 만질 때마다 티 안 나게 신경 써서 관찰했죠. 그렇게 3일 노력한 끝에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어요. 그렇게 열리게 된 판도라의 상자는 정말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우선 상간녀의 정체는 다름 아닌 거래처 사람이었고 두 사람은 한두 달 짧게 만난 사이가 아닌 좋기 1년은 넘은 사이더군요.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남편은 틈틈이 업소도 다니고 있는 듯 했는데 적어도 한 달에 한두 번은 예약한 문자가 남겨져 있더라고요. 그 모든 것이 충격적이긴 했지만 그중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당연히 상간녀와의 대화였어요. 자기야, 우리 이러다 나 임신이라도 덜컥하면 어떻게 해? 그런 걱정은 하지도 말라니까. 어떻게 걱정을 안 해? 나 자기한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생리 날짜 밀릴 때마다 불안해서 미칠 것 같단 말이야. 자기야, 진짜 걱정 안 해도 돼. 사실 나 결혼하기 직전에 정관 수술했어. 난 아기 생각이 전혀 없는데 결혼하면 아기가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와이프 몰래 정관 수술해버렸어.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돼. 정말? 다행이긴 한데 자기 와이프 불쌍하다. 자기 집에서 임신 가지고 장난 아니게 뭐라고 한다며. 자기 와이프는 아무것도 모르고 임신 안 된다고 혼자 끙끙거리고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우리 집엔 임신 문제로 이야기 꺼내지 말라고 했지. 그 문제는 우리가 알아서 한다고 말이야. 요즘 같은 세상에 굳이 왜 애를 낳아야 하는지 난 이해가 안 돼. 난 자유를 누리고 살고 싶다고. 그런데 애가 있다고 생각해봐. 자유가 되겠어? 상상만 해도 너무 싫어. 그게 무슨 고생이야. 밖에선 돈 번다고 힘들고 집에 들어가선 애랑 마누라 본다고 힘들고 안팎으로 그게 무슨 고생이냐고. 그야말로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되지도 않을 임신해보겠다고 그간 열심히 다녔던 회사까지 그만두고 노력하고 있는데 남편이란 인간은 밖에서 온갖 더러운 짓과 함께 저 몰래 수술까지 했다뇨. 그러면서 집에 와서는 세상에 둘도 없는 다정한 남편인 척 연기한 그간의 행실이 떠오르며 온몸에 소름이 돋더군요. 남편의 휴대전화를 살펴보며 이혼을 마음먹게 되었고 이혼 시 확실한 증거를 위해 남편에게 사람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때를 기다리며 복수를 계획하고 있는데 남편의 출장 소식이 들려오더라고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 출장은 외도 여행임이 분명했으니까요. 그렇게 내적 기쁨으로 설레는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데 한동안 조용하던 시모에게서 또 연락이 오더라고요. 아가, 오늘 바쁘니? 들어보니 우리 아들 출장 갔다고 하던데 그게 바쁜 일 없지? 뭐 때문에 그러시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저번에 네가 해준 갈비찜이 너무 맛있어서 그러는데 오늘 와서 좀 더 해주면 안 될까? 갈비찜이요? 그래, 갈비찜. 그거 하는 김에 잡채랑 전복구이, 그리고 전 3가지 정도도 간단하게 해주렴. 급하니까 지금 바로 장 봐서 오려무나. 제가 바보가 아닌 이상 알 수 있더군요. 이번에도 신우이의 짓이구나 하고요. 누가 들어도 잔치 음식임을 알 수 있었고 또 내 손을 빌려 신우이의 시댁 어른 중 한 명의 생일상을 차리려고 하는구나 하고요. 그렇게 전 100% 신우이가 필요한 것이라 확신했고 알겠다고 말하고선 장을 봐 시댁으로 갔어요. 시댁에 들어서는 저의 예상대로 신우이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고 저를 보고서도 인사조차 하지 않더군요. 이번에도 음식을 다 만들었다 싶으니 신우이는 주방으로 슬금슬금 들어와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음식만 쏙 챙겨가 버리더군요. 저 역시 기대도 하지 않았던 터라 그냥 그렇게 신우이를 보내주었고 저 역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가방을 챙기니 시모가 득달같이 다가와 닥달하더라고요. 너 뒷정리는 안 하니? 주방을 저꼴로 만들어 놓고 그냥 가면 뒷정리는 누가 해? 평소 저는 정리를 하며 음식을 하는 스타일인데 그날은 정리는커녕 더욱 어지르며 음식을 만들었고 그 덕분에 주방은 엉망진창이 되어 있었죠. 일부러 주방을 그 꼴을 만들었던 저였기에 저는 시모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님, 저도 웬만하면 뒷정리까지 해놓고 가고 싶은데 아시다시피 오늘 만든 음식 가짓수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몸살이 오려나 몸이 으실으실한 게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뒷정리는 어머님이 좀 해주세요. 그럼 저는 먼저 가볼게요. 저의 천연덕스러운 연기에 시모는 콧방귀를 끼며 어떻게 해서든 저를 붙잡으려고 했지만 저는 시모의 모든 손길과 말을 무시한 채 집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그렇게 룰루랄라 집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신우이에게서 전화가 오더군요. 옳게, 도대체 음식을 어떻게 한 거야? 간 안 봤어? 음식이 죄다 짜고 달고 쓰고, 아우 정말, 이게 뭐야? 그래요. 누구 좋으라고 정성껏 맛있는 음식을 차릴 필요가 있겠어요? 음식으로 장난치지 말라는 말이 있지만 한번 당해바란 심정으로 소금 2봉지와 간장 1통을 거기서 다 쓰고 왔어요. 당연히 사람이 먹을 만한 음식이 아니었는데 여우 같은 신우는 당당하게 자신이 요리했다고 시댁에 가져간 거였죠. 간도 하나 안 보고 말이죠. 자기가 직접 요리한 척 연기한 가증스러운 신우에게 한마디 건넸어요. 그렇게 잘하면 형님이 직접 하시지 그랬어요? 뭐?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이딴 식으로 할 거였으면 내가 했지. 왜 한다고 나서서 이런 망신을 당하게 해? 아니, 해달라고 한 사람이 누군데 이제 와서 제 탓을 하세요? 저는요, 해달라고 해서 해준 것뿐이지 맛있게 한다는 말은 한 적이 없다고요. 제 말에 약이 오를 대로 오른 신우이는 언성을 높이며 화를 내기 시작하더라고요. 야, 너 말 다 했어? 너 일부러 이딴 식으로 만들었구나. 일부러 그랬다. 오냐오냐 해주니까 내가 무슨 혹은 줄 알았나 본데. 야, 앞으로 네 식구들 입으로 들어갈 음식은 네 손으로 직접 해먹여. 자신 없으니 네 엄마 시키던가. 어디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켜먹고 난리야. 뭐? 너 진짜 미쳤어? 나한테 이딴 식으로 굴고도 무사할 줄 알아? 아이고 무서워라. 너무 무서워서 온몸이 다 떨리네. 야, 너 진짜 이딴 식으로 나올 거야? 이딴 식으로 나올 거니까 더 험한 말 듣고 싶지 않으면 전화하지 마. 다시 한번 이딴 일로 나한테 연락하면 나도 진짜 가만 안 있을 거니까. 내가 네 잘난 그 시댁에 연락해서
당신네 며느리가 사실은 아무것도 할 줄 모르면서 그저 머릿속엔 돈밖에 모르는 머리 빚년이라는 사실 다 알려버릴 테니까. 알겠어? 저의 으름장에 시누이는 갖은 욕설로 대응하고 나섰지만 더 들을 가치도 없다고 판단된 저는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몇 분이나 지났을까요? 이번엔 시모에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너 진짜 제정신이니? 음식을 일부러 그따위로 한 것도 모자라서 네 시누이한테 막말까지 했다고? 네가 시댁을 어떻게 보길래 그딴 짓거리를 해? 얼마나 우리 집안을 우습게 보고 있으면 겁 없이 그딴 짓을 벌이냐고. 오는 말이 곱지 않았으니 나가는 말이 곱지 않았던 건 당연한 거 아닐까요? 뭐? 승연이가 너 제정신 아닌 것 같다고 하더니 정말 미친 거니? 정신 차려. 나 네 친구 아니고 네 시엄이다. 어디서 말을 그따위로 하는 거야? 너 진짜 크게 혼나야 정신 차릴 거니? 아니, 제가 뭘 잘못했다고 혼까지 나야 하나요? 애초에 두 사람이 저한테 한 행실 자체가 말도 안 될 뿐더러 파렴치한 행동이라곤 생각 못 하는 건가요? 제가 그 집 노예도 아니고 틈만 나면 불러서 시켜먹는 것도 모자라 형님 시댁 잔치 음식까지 시키는 건 정말 도를 지나치는 행동 아닌가요? 제가 무슨 그 집 종인가요? 가족끼리 서로 도울 수도 있는 거지 뭘 그렇게까지 비하하고 난리니? 비하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럼 제가 저희 친정 부모님 생신날 형님 불러다 음식 시켜도 괜찮겠네요. 어머님 말대로 가족끼리 돕는 거니까요. 마침 곧 있으면 저희 아빠 생신인데 그때 그럼 부탁 좀 드리면 되겠어요. 뭐? 그건 경우가 아니지. 어디 손윗사람을 불러다 친정 잔치상 차리는 걸 시켜? 그런 경우가 세상에 어디 있니? 그러니까요. 이제 제 입장이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다신 이런 일로 저한테 연락하지 마시고 저 역시 시댁에 다신 발걸음도 안 할 거니 부르지도 마세요. 이혼할 마음을 먹고 나니 더는 부당한 대우를 참아줄 필요도 이유도 없었기에 전 그간 하고 싶었던 말을 토해내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일방적인 끝맺음에 시모는 득달같이 전화를 해댔지만 전 사뿐히 그 전화들을 무시해버렸습니다. 다음 날 전 다음 계획이었던 상간녀의 남편을 만났어요. 흥신소에서 조사한 바론 상간녀는 유부녀의 자녀까지 있었고 그랬기에 저는 상간녀의 남편에게 모든 사실을 알리기로 한 것이었죠. 저는 상간녀의 남편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알렸고 상간녀의 남편 역시 충격이 큰 듯 보였지만 아무래도 자녀들이 있으니 애써 현실을 부인하며 고민을 하는 것 같더군요. 혹시 지금 출장 가지 않았나요? 그걸 어떻게... 혹시 그럼... 네, 저희 남편도 출장 갔거든요. 뭐 급하게 잡힌 2박 3일 출장이라고 하던데요. 이로써 저의 예상대로 두 사람은 출장이 아닌 외도 여행을 떠난 것이 확실해졌고 상간녀의 남편은 이때까지와는 다른 잔뜩 화가 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지금 애가 독감이 걸려서 심하게 아프거든요. 열이 39를 오가고 있는데 저도 회사를 빠질 수 없는 처지라 부모님께 맡겨뒀고요. 애가 그렇게 아픈데 그 여자는 자기 자식도 내팽개치고 출장을 핑계로 그딴 짓이나 저지르고 있었네요. 애 때문에 망설여졌는데 이런 상황이면 애 때문에 이혼을 해야겠어요. 상간녀 남편은 마음을 굳힌 듯했고 전 참 대단하다는 생각만 들더군요. 남자가 얼마나 좋았으면 배 아파서 낳은 제 새끼가 열이 39도라는데 그런 새끼를 내팽개치고 외도 여행을 떠날 수 있나 싶어서요. 참 대단한 사랑이다 싶더군요. 그렇게 전 두 사람의 대단한 사랑을 확인하며 모든 준비를 끝냈고 두 사람은 여행에서 돌아왔습니다. 전 우선 모든 외도 증거들을 챙겨 상간녀의 회사로 찾아갔고 저의 등장에 상간녀의 눈빛이 쉴 새 없이 흔들리더라고요. 전 망설이지 않고 당황한 상간녀에게 다가가 동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추악한 모습이 찍힌 사진들을 내밀며 말했어요. 좋았니? 남의 남편이랑 시시덕거리면서 만나고 다니니까 좋았냐고. 일단 나가서 이야기해요.
상간녀는 저의 팔을 잡아 끌었고 전 그런 상간녀의 손길을 뿌리치며 소리를 질렀어요. 나가긴 뭘 나가. 여기 구경꾼도 많고 좋은데. 제발 나가서 이야기하면 안 될까요? 되겠니? 왜? 남의 남편이랑 출장 핑계대고 제주도 여행이나 다닐 때는 이런 상황이 올 거라 생각도 못했어? 2박 3일 외도 여행이라 행복했겠더라. 그런데 제주도까지 갔는데 2박 3일은 너무 짧지 않았니? 왜? 한 일주일은 있다가 오지 그랬어. 아픈 애까지 내팽개치고 여행 갔으면 그 정도는 있다 왔어야 하지 않나? 제 말에 상간녀는 깜짝 놀라며 저를 잡아 끌었고 동료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더라고요. 상황이 그렇게 되자 상간녀는 도리어 흥분을 하며 저를 더욱 거칠게 잡아 끌었고 전 그런 상간녀의 손을 뿌리치고 뺨을 때려버렸습니다. 손대지 마. 어디 더럽게 자꾸 잡아 끌어? 저에게 한 대 맞은 상간녀는 눈이 돌아버린 듯 노발대발하며 저에게 달려들더라고요. 네가 뭔데 날 때려? 네가 도대체 뭔데 날 때리냐고. 남편 간수 못한 네가 잘못이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날 때려? 상간녀의 입에선 쓰레기 같은 말들이 쏟아지고 있었고 전 더는 대화라는 걸 할 가치를 못 느끼겠더라고요. 이미 충분히 뜻하던 바를 이루었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그래서 전 마지막 말을 해주고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당당하다니 변호사나 잘 선임해. 나 너한테 상간녀 소송 걸 거거든. 증거 충분하고 잘 알다시피 나 시간도 많아. 내가 어떻게 해서든 네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해줄 테니까 각오 단단히 하고 법원에서 보자. 상간녀의 표정은 끝까지 당당했고 전 그런 상간녀를 뒤로 한 채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와 화를 삭히고 있으니 남편 역시 상간녀의 남편에게 호되게 당했는지 엉망이 된 꼴로 집으로 들어오더라고요. 남편은 오는 길에 상간녀에게 모든 사실을 들었는지 저를 보자마자 무릎 꿇고 앉아 손이 발이 되게 빌기 시작하더군요. 여보, 내 말을 좀 들어봐. 정말 그런 게 아니라 순간적인 실수로 잠깐 만났던 것 뿐이야. 이번에 제주도 간 것도 정말 마지막으로 마음 정리도 할 겸해서 마지막 여행 간 거였어. 정말이야. 내 말 좀 믿어줘. 정말 기가 다 차더라고요. 마지막 여행이라고 떠난 사람들이 사진마다 어쩌면 그렇게 행복하게 웃고 있을 수가 있는 것인지, 변명을 해도 좀 성의 있게 할 순 없는 것인지, 저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저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할 수 있나 싶더군요. 하긴 바람 피운 놈 입에서 나오는 변명이라 해봤자 뻔하겠지만요. 마지막 여행 좋아하시네. 입이 귀에 걸렸던데 그게 마지막 여행이야? 그리고 그게 마지막 여행이라고 한들 무슨 소용인데? 마지막이라고 하면 1년 넘게 바람 피운 게 없어져? 없던 일이라도 돼? 변명이라고 하는 말이 마지막 여행? 참 성의가 느껴져서 눈물이 다 나려고 한다. 여보, 정말 마지막이었어. 나 정말 당신 사랑하는 거 알잖아. 내가 당신한테 정말 진심으로 잘한 거 당신이 더 잘 알잖아. 그런 인간이 나 몰래 정관수술이나 했어? 내가 그렇게 임신 때문에 마음고생하는 거 뻔히 아는 사람이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그걸 당신이 어떻게... 정말 미안해. 당신을 너무 사랑해서 결혼은 하고 싶었는데 아기는 자신이 없었어. 요즘 자식 하나 키우는데 돈도 많이 들기도 하고 아무래도 아기 낳고 나면 많이 싸운다고들 하니까 그냥 우리 두 사람 즐기면서 살고 싶었어. 남편의 마지막 말에 참지 못하고 뺨을 날려버렸어요. 우리 두 사람이라니 정말 너무 화나서 손이 벌벌 떨리더라고요. 우리 두 사람? 너 진짜 웃긴다. 딴 년하고 즐길 거 다 즐기려고 묶은 주제. 뭐? 우리 둘이 즐겨? 그럼 왜 몰래 묶었어? 그렇게 중요한 일은 나하고 상의라도 했어야지. 난 그것도 모르고 당신 엄마한테 온갖 모진말이란 말은 다 들으면서 살았는데 그런 식으로 날 속일 거면 나하고 결혼은 왜 한 거야? 더러운 짐승만도 못한 자식. 그냥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면서 즐기고 살지 왜 내 인생까지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냐고. 전 울분을 토해내기 시작했고
그런 저를 남편이 안으려고 손을 뻗더라고요. 그 순간 전 그 손을 뿌리치고선 다시 한번 뺨을 있는 힘껏 때려버렸습니다. 남편은 할 말이 없었는지 부르튼 뺨을 감싸며 바닥만 쳐다보고 저도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몇 분간의 정막이 흘렀죠. 전 그런 남편에게 이혼을 통보해버렸어요. 우리 이혼하자. 이런 꼴까지 다 봤는데 더 같이 살 이유가 없잖아. 저의 이혼 통보에 남편은 울고불고 매달리기 시작하더군요. 안 돼. 이혼이라니. 내가 당신 없이 어떻게 살아. 이혼은 절대로 안 돼. 당신이 나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앞으로 지금보다 더 당신 위하면서 살게. 더 노력하면서 당신만을 위해서 살게. 그러니까 이혼은 하지 말자. 응? 밖에서 이 여자 저 여자 다 만나놓고 나 없이 못 산다는 말이 나와 지금? 넌 정말 양심이란 게 없구나. 하긴 양심이 있었으면 그딴 짓은 안 하고 다녔겠지. 네 집안 사람들이나 너나 참 양심 없는 건 매 한 가지구나. 내가 다 미안해. 당신 말이 다 맞아. 난 당신이 무슨 말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다 인정하고 용서를 빌 거야. 그러니까 이혼은 하지 말자. 나 정말 당신 없이는 안 돼. 정말 남편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보고 있자니 온 몸에 벌레가 다 기어다니는 기분이 들며 같은 자리에 있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그 순간 이혼에 대한 저의 의지는 더욱 확고해졌고 마지막까지 매달리는 남편을 뿌리치곤 미리 싸뒀던 짐을 챙겨 그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그렇게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을 진행했어요. 생각보다 절차가 많아 고단했지만 증거가 너무 확실해서 제가 원하는 결과를 얻고 끝이 났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던 사이 전 남편과 상간녀는 회사에서 쫓겨나다시피 사표를 냈다고 하더군요. 상간녀 역시 이혼은 자명한 일이었고 상간녀와 남편 두 사람은 이중으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했었기에 그간 모았던 돈은 물론 빚까지 내야 하는 건 불보듯 뻔한 일이었죠. 거기에다 그 대단하던 사랑도 소송 앞에서는 별 수 없었는지 소송이 진행되는 내내 눈만 마주치면 서로를 탓하며 싸우기 바쁘더군요.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네가 먼저 술 한잔 하자고 나한테 연락했잖아. 내가 먼저 그랬다고? 말은 바로 해야지. 가끔 만날 때마다 은근슬쩍 스킨십 하면서 꼬신 사람이 누군데? 하도 노골적이게 다가오길래 불쌍해서 술 한잔 하자고 했더니 좋다고 나와서 술 취한 척 해놓고 지금 누가 누굴 탓해? 노골적? 참나, 노골적으로 쳐다본 사람이 누군데? 하여튼 이건 전부 네 탓이야. 다 너 때문이라고. 너 때문에 난 내 자식도 못 보고 살게 생겼어. 어떻게 책임질 거야? 그렇게 자식 생각하는 여자가 애 내팽개치고 나랑 제주도까지 갔냐? 이제 와서 모성에 넘치는 척하기는. 뭐? 나쁜 놈이 너 말 다 했어? 다 했으면 어떻게 할 건데? 막장도 그런 막장이 없는 싸움질을 하던 두 사람은 소송이 끝날 즈음엔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더군요. 결국 저런 막장으로 끝맺음을 할 것을 왜 가정까지 버렸나 싶어 약간 씁쓸하긴 하더군요. 두 사람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저를 포함해 어린 자식까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으니까요. 그렇게 찢어진 두 사람의 소문은 널리 널리 잘 퍼졌고 그 덕에 같은 업계 취업은 불가능해 보였죠. 불륜 남녀라는 타이틀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닐 테니까요. 그 후 이젠 끝이겠거니 했는데 시모한테서 휴대전화에 불이 나게 전화가 계속해서 오더라고요. 여전히 제가 호구짓이나 하던 만만한 며느리라 생각하는 게 분명해 보였어요. 물론 저는 그 전화를 받지 않았고 제가 무시를 하니 문자가 오더군요. 너 진짜 이런 식으로 끝낼 작정이니? 남자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바람 필 수도 있고 그런 거지. 뭘 그런 거 가지고 이혼을 하니? 그런 실수쯤은 눈 감아주고 그냥 사는 거야. 알겠니? 네 친정 부모님들한테 물어봐라. 다들 그렇게 참고 산다고 하시지. 그러지 말고 그냥 눈 한번 질끈 감고 살아. 내가 그저께 네 남편 우리 집에 찾아온 거 안 받아줬다. 우리가 안 받아줬으니
아마 갈 데도 없을 거다. 그러니 네가 이럴 때 먼저 연락해서 다시 잘해보자고 해. 이럴 때 네가 손 한번 내밀어주면 네 남편이 앞으로 살면서 얼마나 잘하겠어? 현명하게 잘 생각해. 멍청하게 굴지 말고. 문자를 보는데 참 웃음밖에 안 나더라고요. 저희 친정 부모님요. 저의 이혼 사유를 듣자마자 전 남편은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당장 찾아가시려는 거 겨우겨우 뜯어 말렸어요. 꼴 같지도 않은 전시모의 문자에 네 딸한테나 그렇게 말하라고 쏘아붙여주고 싶은 거 괜히 말 섞고 싶지도 않아 답장은커녕 차단으로 답을 대신했네요. 그 후론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사실 잘 지내기 시작한 건 얼마 되지 않았어요. 이혼은 하고 난 후 처음에는 참 힘들더라고요. 나름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나름 독립적으로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매달 생리를 할 때나 몸이 아플 때면 말하지도 않았는데 약을 사다 주던 전 남편이 간혹 떠오르는 제 자신이 너무 싫더라고요. 이혼을 후회했다 이런 마음이 든 건 전혀 아니었지만 이따금 찾아오는 외로움과 쓸쓸함이 저를 참 많이도 괴롭히긴 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있듯이 차츰차츰 전 괜찮아졌고 얼마 전엔 취업도 했어요. 전에 다니던 회사는 아니지만 꽤 괜찮은 회사에 취업하게 되어 하루하루 바쁘지만 온전히 저를 위한 시간을 보내며 잘 지내고 있답니다. 새로운 보금자리는 위자료 받은 걸로 해결했어요. 덕분에 시간적으로나 금전적으로나 조금은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어요. 처음 이혼을 하고 난 후 밖에서 혼자 밥 먹는 것이 참 어색하고 힘들었는데 요즘엔 혼자 식당도 잘 다니고 혼자 조용한 카페에 가서 책도 읽으며 시간을 보내기도 해요. 하여튼 요즘은 힘들다, 슬프다 이런 감정을 느낄 새도 없이 하루하루 행복하고 알차게 지내며 나름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답니다. 이로써 저의 이혼 사연은 끝이 났습니다. 많은 조언과 응원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들 한 명 키우고 있는 40대 초반의 이혼녀입니다. 얼마 전 이혼하고 홀로 살게 됐죠.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는 말 다들 아실 거예요. 저는 그 첫 단추를 잘못 끼우는 바람에 결국에는 이렇게 이혼을 하게 됐네요. 결혼 전 저는 고졸의 공장 생산직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남편과 만나게 된 건 30 초반이었죠. 그 당시에는 저도 이런 지긋지긋한 곳에서 벗어나서 제 가게 차려보려고 악착같이 일했어요. 그렇게 돈만 벌며 살던 저와 인연을 맺은 남편은 당시 중소기업에 다니던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그런데 만난 지 1년도 안 되어 결혼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소중한 새 생명이 제 뱃속에 자라나고 있었던 거죠. 남편은 당장 결혼하기를 원했고 저도 곧 결혼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인사를 갔던 날 제 기대는 와장창 무너졌습니다. 나는 너 며느리로 인정 못해. 공순이 주제에 감히 누구한테 들러붙으려고 해? 여보, 들을 것도 없어요. 애 빌미로 아들 꼬시려는 꽃뱀이라고요. 그러니까 이야기 듣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썩 나가지 못해? 시모의 행동에 놀란 사람은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시아버지조차도 깜짝 놀란 거죠. 이렇게 사람을 내쫓을 만큼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평소 하는 행동을 보면 말이죠. 평상시에는 교양 있고 봉사도 하며 착하게 사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학력과 집안을 엄청 따지는 사람이었더라고요. 어머니, 갑자기 왜 이러세요? 이야기라도 들어보고 말하셔야죠. 이렇게 다짜고짜 내쫓으면 어떡합니까? 말이라도 들어보세요. 그래 여보, 이 아가씨가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난리야? 우리 애도 이미 늦은 결혼이고 빨리 애 가져서 들어오면 좋지. 왜 이렇게 유난이야? 시부는 늦은 결혼을 하는 아들이 손주까지 데려왔다는 사실에 그저 즐거워만 하셨어요.
내심 노총각으로 늙어서 손주 하나 못 보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시모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저를 천하의 나쁜 꽃뱀으로 몰아갔어요. 임신을 해서 결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교양 없는 짓이에요. 분명히 우리 아들 돈 보고 임신 노렸을 거예요. 그런 애를 어떻게 받아줘? 임신이 저 혼자 하고 싶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정에 없긴 했지만 그래도 둘 사이에 애정이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 없다고 생각했는데 시모가 걸림돌이 될 줄 몰랐죠. 그런 시모를 보고 시부도 놀랐는지 제게 그러더군요. 아이고 미안하네 아가씨. 오늘은 일단 갔다가 다음에 다시 와야겠어. 이 사람이 지금 이야기할 상황이 아니네. 너도 어서 가. 그렇게 첫인사에서 저는 굉장히 불쾌한 상황을 마주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더 열받는 일이 있었어요. 시모가 남편 몰래 저를 불러내더라고요. 인사를 갔다 오고 일주일도 안 된 주말이었어요. 약속 장소에 나갔더니 정말 드라마처럼 돈봉투를 턱하니 내밀더군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시모 얼굴만 쳐다봤죠. 설마 아니겠지 하고 말이죠. 아가씨, 돈이 목적이면 내가 그 돈 줄 테니까 제발 우리 아들이랑 좀 헤어져 줘. 응? 아니 생각해봐. 우리가 얼마나 애지중지 키운 아들인데 너같이 공장에서 일하는 여자랑 결혼을 시킨다는 게 말이 돼? 내가 넉넉하게 넣었어. 맨입으로 하라는 거 아니다. 몸조리 하려면 이래저래 돈 많이 필요할 테니까 어서 이 돈 받아. 죄송하지만 저는 헤어질 생각 없어요. 뱃속에 애가 아빠 없이 자라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사람이 다행스럽게도 저와 뱃속의 아이를 책임져 주겠다고 했으니 저도 남편과 함께할 생각이에요. 제가 하는 말이 정답은 아니었는지 시모의 표정이 일그러지기 시작하더군요. 뱃속에? 그 애가 우리 손주라는 증거가 어디 있어? 나는 아가씨 뱃속에서 나온 애를 내 손주라고 받아들일 수가 없어. 누구 씨를 뱃속에 품고 와서 이러는지 몰라도 이제 여기서 그만두라고. 고졸의 공순이에, 아휴, 내가 말로 열거하자면 끝이 없으니까 여기서 접어. 세상에 많고 많은 여자 중에 왜 너같이 아무것도 없는 여자가 감히 우리 아들을 넘봐? 시모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돈도 놔두고 바로 떠나가 버렸어요. 저는 그 돈 봉투를 보며 어떻게 할까 생각을 했죠. 남편에게 물었더니 남편은 난감해하며 도와줄 방법을 못 찾더라고요. 하긴 시모의 극성맞은 모습을 보고 나서 움츠러든 남편도 이해는 갔어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저와 아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곰곰이 생각하던 저는 정말 좋은 생각이 났어요. 저를 좋게 봐주던 시아버지가 떠올랐거든요. 시아버지를 만나면 일이 잘 해결될 것 같아서 그날 저녁 바로 돈봉투를 들고 시댁으로 찾아갔어요. 시모와 시부가 함께 있는 시간을 노려서 말이죠.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와? 당장 안 나가? 어머니, 아버지한테 볼 일 있어서 온 거니까 좀 비켜주세요. 자, 들어가자. 남편이 시모를 맡아주는 바람에 별 마찰 없이 시부를 보러 갈 수 있었죠. 시부가 저를 반갑게 맞이해주더군요. 아이고, 몸도 무거울 텐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자, 앉아요. 그래, 나한테 할 이야기가 있다고? 네, 여기. 저는 시모에게 받은 돈 봉투를 그대로 시부에게 돌려줬어요. 당연히 아무것도 모르는 시부가 의아해하며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어요. 이게 뭔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돈 받고 헤어지는 건 뱃속의 애를 생각해서도 안 될 일인 것 같아서요. 직접 거절의 말씀 드리려고 찾아뵀어요. 솔직히 임신을 저 혼자 한 것도 아니고 남편과 함께 임신했는데 아이가 다른 사람 아이 아니냐고 말씀하시는 거 듣고 저도 너무 억울해서 많이 울었거든요. 그 상황에서 이 돈까지 받으면 그게 진짜처럼 보일까 봐. 애 태어나면 바로 친자검사 할게요. 그러니까 제발 우리 애한테 아빠만은 빼앗지 말아주세요. 저는 눈물을 흘려가며 호소했습니다. 눈물을 흘릴 생각은 없었는데 말하다 보니 제 처지가 불쌍하고 열받아서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제 이야기를 듣던 시아버지가 화가 머리끝까지 났는지 얼굴이 새빨개지더군요. 당신, 여기 와봐. 결국 시아버지가 시모를 불러들였어요. 당신 설마 돈 주고 헤어지라고 했어? 당신 제정신이야? 애들이 좋다는데 왜 당신이 나대고 난리야? 여보, 집에 사람 들이는 게 얼마나 조심해야 하는 일인지 몰라서 그래요? 아무나 들였다가 집안 풍비박산 망하기 일수인데 막말로 뱃속에 애가 우리 아들 애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이 사람이 지금 당신 행동이 제일 문제인 거 몰라? 사람 아무나 들일 수 없는 건 맞는데 당신이 뭔데 맞다 아니다를 판정하는 거야? 고졸의 생산직이라는 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 당신도 중졸인데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데?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더니 귀한 씨 품은 며느리 될 아가씨를 왜 이렇게 핍박하는 거야? 막말로 나이 40에 장가도 못 가고 있던 우리 아들 이제 드디어 번듯하게 자기 가정 꾸릴 수 있게 됐는데 뭐가 그렇게 화가 나는데? 여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옛날이랑 다르게 요즘에는 얼마나 좋은 아가씨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런 여자들 말고 이 여자가 좋다잖아, 당신 아들이. 아들이 그렇게 귀하면 아들 마음 정도는 헤아려서 행동하라고. 이 아가씨랑 찢어놨다가 당신 아들이 당신한테 실망해서 얼굴도 안 보게 되면 그건 다 당신 탓이지. 이래서는 끝이 안 나니 내가 말하지. 이 아가씨 며느리로 드릴 테니까 싫으면 당신이 나가. 알아들었어? 결국 시아버지의 강경한 말에 희비가 갈렸습니다. 결국 그 자리에서 상견례에 대한 이야기까지 다 마쳤고 저와 남편은 결혼할 수 있다며 좋아했죠. 하지만 그 덕분에 저에 대한 시모의 앙금과 분노는 차곡차곡 시모 마음속에 정립이 되고 있었던 모양이었어요. 상견례 날 시모의 그 분노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거든요. 저희 집에는 아버지가 계시지 않아서 어머니 혼자만 나오셨거든요. 아버지는 제가 고등학교 졸업반일 때 한쪽 다리를 잃고 투병 중이다가 남편과의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직전에 돌아가셨으니까요. 친정 어머니는 시장에서 야채를 파는 일을 하셨는데 한 번도 엄마를 부끄럽다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여태껏 어머니 홀로 아버지 간병에 돈 벌랴 집안일 하랴 저와 남동생 돌보랴 고생하신 걸 너무 많이 봐서 저도 대학에 가지 않고 공장에 취직한 거였거든요. 대학을 가기에도 나쁘지 않은 성적이긴 했는데 장학금을 받을 정도로 잘하지는 못해서 결국은 취업을 선택했어요. 아버지가 죽고 보험금이 나오긴 했지만 밀린 병원비에 빚을 갚고 나서는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그걸 쓰지 않고 모아놨다고 했어요. 이거 저 결혼할 때 주겠다고요. 그만큼 마음이 곱고 여린 분이셨어요. 그래서 시모에게 나쁜 소리를 듣지는 않을까 걱정됐고요. 상견례 때 시모는 대놓고 저와 친정에 나쁜 말을 하지는 않았어요. 당연한 일이었죠. 시아버지가 두 눈을 부릅뜨고 있는데 그게 가능할 리가 없잖아요. 저희 집 사정을 듣게 된 시아버지는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아비 병간호를 해온 저희 친정어머니를 보며 느끼는 게 참 많았나 봐요. 부모를 보면 자식을 볼 수 있다고 했는데 한결같은 마음으로 아버지 곁을 지킨 어머니를 보며 저도 그렇게 힘든 일이 벌어질 때도 남편을 잘 지켜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신 모양이었어요. 좋은 분위기에서 상견례가 끝나고 드디어 나를 잡자는 말까지 나왔죠. 그때 시모가 한마디 했어요. 솔직히 무슨 생각으로 딸 결혼시키는지 모르겠네요. 아니, 이렇게 힘들게 야채 장사하면서 돈 버는 분이 애 결혼시킬 돈이나 벌어놨겠냐고요. 이 사람은 모르겠지만 저는 비투성이 사도는 필요 없네요. 솔직한 말로 이 결혼 저희 아들이 너무 아깝네요. 당신네 집안이 뭐 내세울 게 있기를 해. 딸이 학벌이 좋기를 해. 돈이 많기를 해. 여러모로 우리랑은 격이 안 맞는 집안이라고요. 그걸 알고 있으면 그만. 여기까지 와서 뭐 하는 거야? 제가 틀린 말 했어요. 힘들게 살았으면 힘들게 산 대로
분수에 맞는 사돈을 찾으라고요. 사부인께서 걱정이 많으시네요. 저는 그저 제 딸아이를 존중하는 것뿐입니다. 사부인께서도 아드님 마음을 존중해서 여기 나오셨겠지요? 두 사람이 좋다는데 옆에서 말리면 더 반발을 할 테니 한번 믿고 저들 하자는 대로 해주세요. 둘 다 성인이고 생각이 있겠죠. 척지면 척지는 대로 힘들어지는 건 늙은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결국 시모는 친정어머니를 상대로 격이 낮아서 장가 보내는 게 마뜩찮다고 말했고, 친정엄마는 시모에게 그러다가 아들한테 버림받는 건 너라고 응수한 셈이죠. 그 뒤에 시아버지의 잔소리를 들으며 시모는 결국 저희의 결혼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처음에는 우리가 영원히 행복할 줄 알았어요. 시모라는 큰 벽이 남아 있었지만 어떻게든 잘 될 거라 생각했죠. 결혼 4개월 만에 아들을 낳았을 때 시아버지가 정말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아들은 외탁을 해서 저를 더 많이 닮았더군요. 그러자 시모가 냉큼 친자 검사를 해야 한다며 아들 세포를 채취해 가더군요. 시아버지가 정신이 있는 여자냐며 호통을 치는데도 시모는 그거는 절대 양보 못한다며 버티더군요. 그때 정말 기분이 더러우면서도 그래, 해볼 테면 해봐라 하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 애가 남편 애라는 건 변함이 없는 사실이니까요. 그래도 시모가 중간에 무슨 수작을 벌일지 몰라 남편에게 부탁해서 직접 시부모님을 다 모시고 가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역시나 남편의 친자임이 확실시 된 거죠. 결과가 나오고 시아버지가 시모에게 그랬어요. 이거 봐. 우리 손주라고 내가 말했잖아. 결국 시모도 그 결과에 대해 아무런 딴지를 걸 수 없었어요. 그 일로 시모의 입지는 현저히 줄어들었고 시아버지는 저와 손주인 제 아들을 어지간히도 예뻐하셨어요. 처음에는 시모가 너희들끼리 알아서 살라고 했는데 손주에 감동받으신 시아버지께서 본인 명의 아파트를 흔쾌히 신혼집으로 빌려주셨거든요. 그렇게 꽤나 순탄했던 결혼 생활도 5년 차에 접어들 때였어요. 하루는 남편이 급히 와서 제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사실 엄마 몰래 아버지가 이 집을 우리한테 증여해 줄 모양이야. 증여? 갑자기? 아무래도 우리 아들 엄청 귀하게 여기시잖아.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그 증여세를 내야 하거든? 근데 증여세가 거의 8천 정도 나오는데 당신이 그 돈 좀 빌려주면 어떨까 싶은데. 내가 당신한테 맡겨둔 돈 3천이랑 당신이 모은 돈, 그리고 나머지는 대출 좀 쓰면 될 것 같은데. 안 돼? 그게 사실은 내가 당신이 맡겨둔 돈 불려보려고 주식했다가 좀 많이 날렸거든. 지금 남은 돈이 얼마 없어. 당신 미쳤어? 그 돈이 어떤 돈인데 그걸 홀라당 날려먹어. 게다가 내 돈이잖아. 당신 돈도 아니고. 뜬금없는 남편의 고백에 제가 화부터 냈어요. 제 돈을 3천만 원을 날려먹었다는데 가만히 있을 여자가 어딨나요? 게다가 그런 주제에 돈을 빌려달라니. 화를 냈는데 남편이 천연덕스럽게 말을 꺼내더군요. 그러니까 미안하다고 이야기했잖아. 잘 들어봐. 당신 어머님이 가지고 계신 돈 있잖아. 당신한테 주기로 했다던 1억. 그거 빌려주면 내가 이 아파트 공동명의로 지분을 반틈 나눠줄 테니까. 어때? 1억 3천 내고 5억짜리 아파트 지분 가져가는 게 더 남는 장사 아니야? 그 1억은 아버지의 사망보험금에서 나온 돈이었어요. 온전히 따지자면 제 돈이 아니라 어머니 돈이었고요. 어머니가 저에게 주신다고 이야기는 하셨지만 제가 받지 않았던 돈이기도 하죠. 지금에 와서 어머니에게 달라고 하기에도 애매한 상황이었어요. 게다가 제 돈을 다 날린 주제에 저희 어머니 돈까지 빌리려는 남편을 보니 화가 나서 난리를 치고 싶었지만 이 아파트를 증여해준다는 말에 귀가 솔깃해진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요. 솔직히 제 돈 3천만 원을 다시 어떤 형태로든 돌려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그런데 무턱대고 돈 빌려주는 것도 믿음직스럽지 않았어요.
언제 또 제 뒤통수를 칠지 모르니 저는 남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어요. 그럼 우리 엄마한테 빌리자. 당신 명의로 차용증 쓰고 빌려. 뭐? 그냥 가져다 쓰면 되잖아. 무슨 차용증까지 써? 어차피 그냥 우리한테 줘도 5천만 원 넘으면 증여로 보니까 그에 대한 세금도 내야 한대. 그러니까 빌리는 걸로 하고 매달 용돈 드리는 걸로 차감하면 되잖아. 항상 용돈은 드리고 있으니까. 남편이 곰곰이 생각해 보더니 나쁘지 않은 생각이다 싶었는지 수락을 하더군요. 그렇게 친정엄마에게 1억을 빌렸어요. 그 돈을 받고 나오는 길에 남편은 절대로 시모가 있는 곳에서는 증여에 대해 말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며칠 뒤에 남편이 문서 하나를 사진으로 찍어서 보냈더라고요. 신혼집에 우리 둘 공동 명의로 된 등기부 등본이었어요. 저는 한 차례 마음을 놓을 수 있었어요. 이로써 이 집안에서 제 위치가 좀 더 안정됐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실 제가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건 모두 시모 때문이었어요. 시모는 결혼 후부터 이혼할 때까지 저를 며느리라고 다른 사람에게 소개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시아버지가 없을 때 시모의 친구들이나 친척들에게는 단 한 번도 저를 며느리라고 소개하지 않았거든요. 처음에는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고쳐지겠지 싶었어요. 그리고 저도 시아버지가 없는 자리에는 나가지 않았고요. 그런데 하루는 시모의 친구 아들이 결혼을 하게 돼서 두 분이 결혼식에 가게 됐는데 시아버지가 당일 급한 일이 생겨 가지 못하게 됐어요. 시모가 차를 몰 줄 몰라서 타 지역에서 하는 결혼식장까지 가는 게 너무 힘들다며 저희에게 부탁하더라고요. 남편에게 이야기했지만 하필 남편도 그날따라 바쁜 일이 있어 가지 못하고 저와 시모 이렇게 둘만 가게 된 거였죠. 솔직히 안 가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지만 어쩔 수 없이 나간 자리였어요. 어머, 어서 와. 잘 지냈지? 함께 온 이 사람은 누구야? 너 딸은 없었잖아. 며느리? 아니야. 그냥 우리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야. 오늘 차 태워줄 사람이 없어서 데리고 왔어. 아, 그래. 그 이야기를 뒤에서 듣고 있는 제 심정이 어땠는지 다들 짐작이나 하실 수 있을까요? 저는 수치심과 분노로 미쳐버리겠더라고요. 남의 잔치를 망칠 수 없으니 집에 가려고 나왔을 때 시모에게 따졌어요. 어머니, 아무리 제가 미워도 며느리예요. 그런데 어째서 친구분한테 제가 며느리라고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언제까지 저를 외부 사람 취급하시려는 거냐고요. 당연히 내가 널 며느리로 취급하지 않으니 넌 외부 사람이지. 내가 언제 너 며느리라고 인정한 적 있어? 단 한 번도 없어. 어머님이 이럴 때마다 제가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는지 아세요? 너 힘든 거랑 나랑 무슨 상관이니? 내가 하지 말라는 결혼했으면 이 정도는 네가 감당해야 하는 일이지. 그리고 너 그렇게 따박따박 어른들 말에 말대꾸하는 건 누구한테 배워먹은 짓이니? 네 엄마가 그렇게 가르쳤어? 이래서 없는 집 자식들은 안 되는 거야, 응? 위아래 구분도 없지. 예의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지. 이러니 내가 부끄러워서 어디 가서 이야기를 못해. 네가 내 며느리라고. 시모의 말에 진짜 돌아버리겠더라고요. 남편과의 그 결혼 기간 동안 시모는 전혀 변한 게 없더군요. 결국 내려오는 내내 저는 화난 얼굴을 하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더 어이없는 일이 그 다음에 일어났어요. 차 안에서 저와 한 차례 언쟁을 하고 난 뒤 시모가 어디론가 전화를 걸더군요. 네, 사부인. 제가 너무 어이없는 경우를 당해서 전화드려요. 어떻게 자식을 키우면 이렇게 아나무인에 무례한 사람으로 키울 수가 있어요? 우도른한테 두 눈 똑바로 뜨고 따지지를 않나. 어른 하는 일에 참견하면서 말대꾸를 하지를 않나. 아무리 시아버지가 오냐오냐 해준다 해도 시어머니에게 이러는 건 아니죠. 자식을 잘못 키웠으면 부모가 책임을 지는 법이잖아요. 경악스럽게도 그 자리에서 저희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제 욕을 하며 친정어머니까지 까내리더군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고속도로라 차는 세울 수도 없었고 눈을 뗄 수도 없어서 정말 미칠 노릇이었어요.
마지막 휴게소를 방금 지나쳐온 터라 내릴 수도 없었죠. 자식 교육 똑바로 시키세요. 내가 이래서 두 사람 결혼 반대했던 거예요. 무슨 격이 맞아야 이야기를 하던지 말던지 할 거 아니야? 아직도 내가 분이 안 풀려. 어떻게 그 좋은 여자들 다 놔두고 이런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 내가 속상해서 정말 못 살아. 마지막에는 거의 저희 어머니에게 호소를 하더군요. 왜 아들이 저와 결혼을 했는지 모르겠다면서요. 부글부글 끓는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시모는 도착하자마자 말할 틈도 주지 않고 차에서 내려버리더군요. 그날 저는 남편에게 따졌어요. 나 어머님 때문에 미치겠어. 당신이 어떻게 좀 해줘. 어머님이 친구분 앞에서 나를 뭐라고 불렀는지 알아? 우리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래. 며느리라고 말도 안 하셔. 그래서 내가 답답해서 몇 마디 했는데 우리 엄마한테 전화해서 자식을 어떻게 키웠냐고 난리까지 피우시잖아. 나한테 이야기해도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솔직히 두 사람 일인데 둘이서 해결하는 게 맞지 않을까? 미적지근하게 이야기하는 남편을 보며 속에서 울분이 터지고 말았죠. 내가 싫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어. 그런데 그렇다고 왜 죄 없는 우리 엄마까지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해? 당신이 이런 식으로 미지근하니까 우리 엄마한테까지 피해가 오잖아. 아니, 나를 이렇게 쪼아댄다고 해서 뭐가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 우리 엄마를 내가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요새 바쁜 일도 많고 승진 앞두고 있어서 바쁜데 당신한테 이런 소리까지 들어야 해? 알아서 해결할 일은 알아서 해결 좀 해. 나한테 부탁 같은 거 하지도 말고. 정말 어이없게도 남편 놈은 그렇게 말하고는 집을 나가버리더군요. 그러고는 시댁에서 자고 바로 회사로 간다고 하더군요. 미치겠더라고요. 우리 엄마를 괴롭힌 시무를 용서하기도 싫었고 저런 어이없는 소리를 한 남편도 용서하고 싶지 않았어요. 심각하게 이혼을 해야 하나 고민할 정도까지 온 거죠. 그래도 아이를 생각하니 그럴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제 직장 탓이라는 생각을 하며 하고 있던 공부에 박차를 가했어요. 이미 2년 전부터 이직을 생각하며 공부 중이었고 1년 전 시험에서 1차를 합격하고 2차를 준비 중이었어요. 그리고 시모와 언쟁이 있고 한 달 뒤쯤에 결국 2차까지 합격해서 성공적으로 이직을 할 수 있었어요. 직장이 달라지면 시모의 행동도 바뀌지 않을까 싶었는데 바뀌는 건 없었어요. 그래도 조만간 바뀔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러다가 그날이 왔죠. 제 인생이 확 바뀐 날 말이에요. 그날은 제 조카의 재롱잔치가 있던 날이었어요. 남동생은 처와 일찍 사별하고 어린 조카를 혼자 키우고 있었거든요. 재롱잔치를 꽤 크게 하는 어린이집이었는데 가족들 4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고 했답니다. 동생이 그날 일이 생겨 재롱잔치를 못 가니 어머니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부탁받은 어머니가 제게도 연락을 한 거죠. 그렇게 친정엄마와 저, 우리 아들까지 셋이서 조카의 재롱잔치에 참여했어요. 남편에게는 굳이 이야기하지도 않았고 이때쯤에는 남편의 잦은 야근과 출장으로 얼굴 보고 이야기할 시간도 없었고요. 그냥 조카 보러 간다고 이야기만 하고 나와서는 재롱잔치에서 열심히 동영상을 찍고 있었어요. 동생에게 보여줄 생각에 정말 열심히 찍고 있었어요. 그렇게 잔치가 끝나고 가족들이 와서 아이들을 데려가는 시간이 찾아왔죠. 그런데 옆에 있던 제 아들이 갑자기 아빠? 하더니 뛰어가더군요. 혼자 뛰어가는 애를 둘 수 없어 쫓아간 저는 참담한 광경을 목격하게 됐어요. 우리 아빠야. 아니야, 내 아빠라고. 한 남성을 사이에 두고 우리 아들과 아들보다 조금 어린 여자아이가 서로 자기 아빠라며 싸우고 있는 장면이었죠. 처음에는 해프닝이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이랑 많이 닮은 사람인가 싶었는데 가까이 다가갈수록 남편이 너무 확실하더군요. 근데 갑자기 그 소란스러움에 한 여자가 등장했어요. 그 여자는 활짝 웃으며 제 남편에게 팔짱을 끼더니 이내 뒤에서 쳐다보는 저를 쓱 보곤 놀라서 팔짱을 놔버리더군요. 이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기 딸을 안아 올렸어요.
엄마, 우리 아빠잖아. 그런데 제가 계속 자기 아빠라고 우겨. 그 여자의 딸이 그렇게 말하는데도 그 여자는 자기 딸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굳은 표정으로 순식간에 사라지더군요. 옆에서는 수군거리고 난리가 났어요. 그 빵집에서 일하는 애 엄마 아니야? 재롱잔치에 이게 무슨 난리야? 설마 불륜이었어? 아니, 애 재롱잔치에 불륜남 데리고 오는 사람이 어딨어? 아니겠지. 근데 왜 저기서 도망가? 자기가 떳떳하면 네 아빠 아니란다 하고 알려줘야 하는 거 아니야? 수군수군 들려오는 소리를 놔두고 뛰쳐나가고 싶었지만 제 아들 때문에 그것마저도 할 수 없었던 제 기분을 다른 사람들은 짐작도 못할 거예요. 남편 앞에 와서 저는 남편을 조용히 쳐다봤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랬더니 남편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아들에게 말했어요. 남편이 들을 정도로 크게. 아들, 저 사람 네 아빠 아니야. 가자. 이 자리에서 당장이라도 남편을 추궁하려고 했지만 애들이 보는 앞이잖아요. 그래서 참았어요. 초인적인 힘을 이용해서. 그리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남편에게 연락했어요. 전화를 안 받더군요. 그래서 문자를 보내놨어요. 당장 집에 들어와서 설명하라고요. 그런데 장장 일주일을 집에 안 들어오더군요. 결국 참다 못한 저는 상간녀가 차린 빵가게로 찾아갔어요. 그때 재롱잔치 때 몇몇 사람들이 그 가게 아니냐며 말하는 곳을 외워둔 참이었거든요. 혼자서 작은 빵가게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가게 안으로 들어가니 두세 명이 빵을 고르고 있더군요. 그리고 곧 제 얼굴을 확인한 상간녀가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아주 용을 썼어요. 그러면 뭐해요? 뇌리에 이미 상간녀 얼굴이 딱 박혀버렸는데. 저는 태연한 표정으로 빵부터 샀어요. 빵빵한 크림이 든 것들로요. 그리고 계산을 했죠. 정당하게 주고 산 빵을 봉투 넣어주는데 제가 그걸 들고 상간녀에게 물었어요. 우리 남편 어딨어? 당신이 데리고 있는 거야? 당신은 알지? 지금 어디 있는지. 상간녀가 당황했는지 제게 그러더군요. 지금 영업 중이에요. 나중에 영업 끝나고 말할게요. 여기서 이러면 영업 방해라고요. 내 남편 상간녀한테 행방불명된 남편 행방 물어보는 것도 영업 방해야? 소송 걸고 싶으면 걸어. 나도 어차피 당신 상간녀로 소송할 거니까. 내 남편 행방 묻는 건 영업 방해고 내 남편 꼬셔서 데리고 사는 건 잘못이 아니다. 뭐 그런 생각인가 본데 세상 편하게 사시네? 바퀴벌레처럼 구석에서 조용히 딴살림 차린 두 연놈들이 자기들 구미에 맞게 아주 버러지 같은 짓만 골라서 해? 그 사람이 당신 말고 저를 선택한 건 잘못이 아니죠. 저희가 사랑하는데 당신이 걸림돌인 거지. 사랑하고 싶으면 이혼을 하고 했어야지. 유부남이랑 사랑하는 게 잘못이라는 걸 몰라서 그딴 정신 나간 소리 짓거리는 거야? 와, 오랜만에 상상 이상의 개소리를 들으니까 정신이 혼미하네. 저는 들고 있던 빵을 가게 바닥에 툭 하고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말했죠. 남편이 지금 내 연락 다 씹어먹고 당신 집에 잠적 중인 것 같은데 이 말 꼭 전해줘요. 당장 안 오면. 그렇게 말하고 떨어뜨린 크림빵을 발로 콱 짓밟았어요. 크림이 온 사방으로 튀도록 말이죠. 이렇게 될 거라고. 상간녀가 주변 눈치를 보며 낮게 소리를 지르더군요. 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어? 내가 내 돈 주고 산 빵이잖아. 기분 더러워서 못 먹겠다는데 그게 무슨 잘못이야? 그리고 한마디 하는데 네가 나한테 한 짓이 이런 짓이야. 내 인생 이따위로 바닥에 떨어뜨려서 짓밟았잖아. 네 인생도 나랑 똑같이 바닥 쳐보면 내 기분이 어떤지 이해하겠지. 더러운 년이 만든 빵 반품 필요 없으니까 뒷수습도 알아서 해. 그렇게 난리를 피우고 나오는데 제 뒤로 우르르 손님들이 빈손으로 나와버리더군요. 문제 있는 빵집이라 생각한 모양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저는 그렇게 보고 싶던 그놈 면상을 볼 수 있게 됐죠. 집에 갔더니 남편 놈이 무릎을 꿇고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우와, 상간녀 가게에서 행패 부리는 거 못 참았나 봐. 그렇게 불러도 답 없더니
거기 한번 찾아갔다고 바로 여기를 찾아와? 근데 너무 늦었다는 생각 안 들어?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알아? 사고 치고 나중에 수습하려고 용서받는 거거든. 저번에도 그랬지? 내 돈 3천만 원 가져가서 주식으로 날렸을 때도. 근데 이번에는 상황이 달라. 넌 정신이 있는 놈이야? 쥐새끼처럼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번식 활동하느라 그간 집에 소홀한 거였어. 나는 이혼하면 끝이야. 근데 내 아들이 받을 상처는 생각해 본 적 없지? 난 그게 용서가 안 돼. 차라리 나한테만 들켰다면 용서했을지도 모르지. 그런데 감히 귀한 내 새끼를 그런 곳에서 창피를 줘? 여보, 미안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 그치만 이혼은 제발 안 돼, 여보. 왜 이혼을 안 해? 난 못 살아. 당신 그 여자한테 돈 주고 있지? 내가 그걸 용서할 것 같아? 상간녀랑 그 혼외자까지 다 버리겠다고 하면 내가 용서해줄지도 모르지. 그렇게 할 수는 있어? 그건 그래도 친자식이고 매달 양육비로 돈도 지급해야 하고 그쪽에서 내가 친부라고 소송 걸어서 이기면 양육비는 무조건 줘야 하는 거라서. 아, 그 여자가 그런 식으로 자기 숨구멍 하나는 열어놓겠다는 생각이지? 불륜으로 바람 펴서 애를 낳아놓고 양육비는 받아가시겠다? 내가 그 꼴 보면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정말로 여보, 인연은 끊을 수 있는데 그것만은 하게 해줘야지. 그래, 애가 뭔 잘못이겠어. 잘못은 어른이 했는데. 그러니까 네 행동에 책임져. 나랑 깔끔하게 헤어지고 그 여자랑 살아. 그년이랑 그년 딸이랑 하하호호 즐겁게. 근데 상간녀 학력은 좋니? 너희 엄마가 네 상간녀를 며느리로 인정이나 할까? 어딜 가도 며느리로 인정 안 하겠지. 불륜으로 집에 들어온 여자를 인정하겠어? 그 고고하고 교양 있는 너네 엄마가? 갑자기 엄마 이야기는 또 왜 해? 어쨌든 이혼만은 참아줘. 제발 부탁이야. 절대 이혼을 안 해주겠다는 남편을 데리고 시댁을 냅다 찾아갔어요. 그리고 까먹지 않고 친정엄마에게 받아둔 차용증까지 챙겨갔죠. 시댁 가서 남편이며 시모며 다 정리해버릴 생각으로요. 이미 제 마음속에는 이혼 말고 다른 길은 없었거든요. 고개도 못 드는 남편놈을 데리고 가니 시모가 꽥 소리를 지르더군요. 네가 여기는 무슨 일이냐? 용건 없으면 코빼기도 보이지 않더니. 무시하고 들어가니 다행히 시아버지도 계시더군요. 저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남편과 상간녀, 상간녀의 딸과 제 아들이 마주한 그 개판 같았던 날의 동영상을 틀어줬어요. 이게 뭐야? 예상대로 시아버지가 깜짝 놀라더군요. 아버님, 저 이 사람하고 이혼하려고요. 바람도 폈는데 애까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혼을 안 해주겠대요. 그 여자랑 관계도 못 끊을 거면서.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우리 아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이 남자는 생각도 없어요. 그 여자랑 모든 관계를 끊으랬더니 그것도 못한다잖아요. 그런 제가 남편과 결혼 유지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러니 공동 명의로 된 우리 신혼집 팔고 저희 어머니가 빌려준 1억이랑 제 돈 3천만 원 먼저 돌려받고 싶어요. 잠깐. 너 무슨 말 하는 거냐? 신혼집이 공동 명의라니. 시아버지가 처음 듣는 것처럼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제게 되묻더군요. 저야말로 당황해서 차용증을 내밀며 말했죠. 아버님이 그때 남편한테 집 증여해준다고 하셨잖아요. 남편이 그때 돈 빌려가서 공동명의로 해준다고 했는데. 저는 쎄한 느낌의 남편놈 얼굴을 쳐다봤어요. 똥 됐다는 표정으로 눈만 질끈 감고 있는 남편놈 얼굴이 보였죠. 나는 증여를 한 적이 없다. 너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당장 말해봐. 남편이 아무 말도 못하고 우물쭈물 하더군요. 시아버지가 버럭 노정을 질러댔어요. 그 돈 어디다 썼는지 말하라고 했지? 여자 가게 낼 때 빌려줬어요. 1억 3천만 원. 그리고 딸 양육비로도 좀 주고 그랬어요. 아이고, 이런 미친놈을 봤나. 불륜을 제 돈으로 한 것도 아니고 제 마누라 돈으로. 시아버지의 집은 증여가 된 게 아니었고 제게 보여준 건 위조된 문서였던 거죠. 당황해서 열받은 저보다
더 화가 난 게 시아버지였습니다. 바람이 난 것도 모자라서 지금 간도 크게 이 애비 집으로 사기까지 쳤어? 네가 정신이 있는 놈이냐 없는 놈이냐? 도대체 뭐가 모자라서 바람을 피웠어? 아버지,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와이프보다 그 여자한테 더 마음이 가고. 이놈, 그걸 말이라고 해? 조강지처가 두 눈 부릅뜨고 앉아있는데 뭐? 내가 너를 그리 키웠어? 누가 책임감 없이 싸지르고 돌아다니라고 했냐? 너 어떡할 거야? 지금 이 상황 어떻게 수습할 거냐고? 어떻게 하긴요. 아버지가 돈 좀 빌려주시면. 안 된다. 절대로 못 빌려줘. 네가 알아서 처리해. 왜 네가 싸지른 똥을 내가 치워야 한단 말이냐? 아유, 여보. 헤어지고 싶다는데 그냥 헤어지게 내비둬요. 왜 당신이 화를 내요? 얘네 결혼할 때 당신이 아들이 좋다는데 결혼시켜주자고 그랬잖아요. 이제는 아들이 싫다는데 그럼 당신 논리대로 이혼 도와줘야죠. 시모는 이 상황이 아주 신나서 열심히 나오는 대로 짓거리더군요. 그 꼴을 보기 싫었던 저는 시모에게 말했죠. 어머님은 저희 어머니한테 들을 말 있으시잖아요. 당장 통화시켜드릴까요? 제 말에 시모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보더군요. 갑자기 사부인에게 전화를 왜 하니? 남편이 불륜을 저질렀잖아요. 그렇게 나쁜 짓을 했는데 그럼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를 하셔서 사과해야죠. 너희 일은 너희가 알아서 하는 거지. 어째서 내가 사부인한테 전화를 해? 어머님께서 저번에 친정어머니께 전화하셔서 막말하셨잖아요. 제 학력이 낮아서 어디 가서 며느리라 말하기 부끄럽다고 윽박질렀잖아요, 우리 엄마한테. 고속도로 위에서 자식 교육 똑바로 시키라고 전화한 거 기억 안 나세요? 기억나게 해드릴까요? 블랙박스 녹음본도 있는데. 제 말에 시아버지가 깜짝 놀라더군요. 시모는 제 말에 시부 눈치만 보고 있고요. 너는 왜 그런 말을 여기 와서 해? 이혼하려면 곱게 헤어지면 될 거 왜 여기 와서 설쳐? 나가. 당장 나가서 너희들끼리 이혼을 하든 말든 마음대로 해. 당신 설마 지금 한 말이 다 사실이야? 지금 사부인에게 그런 짓을 한 게 진짜냐고? 여보, 그게 아니, 며느리가 먼저 사람 속을 긁잖아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나서 사부인한테 한마디 했죠. 그게 무슨 잘못이라도 돼요? 자식 잘못 키웠으면 잘못 키운 사람이 욕먹는 거야 당연한 거고. 당연? 뭘 어떻게 생각하면 그게 당연한 일이 되는 거야? 아이고, 마누라며 아들이며 갑자기 이게 다 무슨 일이야? 그렇게 교양거리더니 당신 교양은 어디다 팔아먹었어? 자기가 뭘 잘못한 건지도 모르고 감히 나한테 큰 소리를 쳐? 내가 미쳤지. 저런 인간들도 가족이라고 여태까지 그 고생을 하며 먹여 살렸다니. 나가. 당장 나가. 그리고 아들 너는 그 집에서도 나가. 공동명의? 증여? 네가 뭔데 마음대로 내 집을 증여했다고 사기를 쳐? 둘 다 꼴도 보기 싫으니까 이 집에 두 번 다시 올 생각하지 마. 그렇게 시아버지는 시모와 남편을 쫓아냈어요. 시아버지는 저에게 이혼을 허락하며 한 가지 말해줬어요. 합의 이혼하면 위자료 명목으로 우리가 살던 그 신혼집을 주시겠다고요. 저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손주를 위해서인 것 같았어요. 실망시킨 남편보다 앞으로가 기대되는 손주에 대한 사랑이 더 큰 모양이었어요. 그렇게 쫓겨난 남편과 시모는 상간녀 집으로 간 모양이었어요. 시아버지가 꽤나 강경했거든요. 저는 시모 성격 생각하며 상간녀가 버틸 수는 있으려나 싶었네요. 그리고 협의 이혼을 하면서 시부가 제게 신혼집 소유권 이전을 해줬어요. 그걸 저한테 준 걸 어떻게 알았는지 남편과 시모가 시댁으로 찾아와서 따지더라고요. 그날 마침 아들과 시댁에 있었던 저도 그 사람들의 당황한 모습을 그대로 다 봤죠. 개거품 제대로 물더라고요. 아버지, 왜 그 집을 저 사람한테 줘요? 그냥 1억 3천의 위자료만 주면 끝인데. 그래요. 그 집이 어떤 집인데?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자그마치 5억이나 되는 비싼 집을.
조용히 안 해? 조용히 하긴 뭘 조용히 해요. 당신 혼자 독단으로 처리할 일 아니라고요. 엄마 말씀이 옳아요. 아버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은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번 돈으로 내가 산 집이야. 내가 어떻게 쓰던 내 마음이고. 그리고 너 지금 당장 1억 3천 마련할 수나 있냐? 돈도 없는 놈이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그 집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야? 네가 내야 할 돈 내가 내고 있는 거 안 보이냐? 네가 친 사고 수습하면서 내가 설명까지 해야 돼? 넌 눈이 없어 귀가 없어. 이렇게까지 하는 거면 알아들어야 할 거 아니야? 아버지. 그리고 당신도 집에서 분란만 일으키는 인간이 내 재산에 무슨 관심이야? 그리고 내가 그 집 준 거에는 당신이 내야 할 위자료도 있는 거 알고 있어? 며느리가 당신의 그 교양 없는 행동으로 당신한테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다고. 그거 내가 다 감당해주고 있는데 여기 와서 큰 소리 칠 군번이냐고. 내가 내 손주랑 며느리한테 이 집 물려주는 거에 관심이 많은가 본데 관심 들 거. 그리고 이 집에 누가 들어오라고 했어? 당장 둘 다 안 나가? 집안 망신에 돈까지 다 날려먹은 인간들 주제에 뭐 잘났다고 여기 와서 낯짝을 들이대? 자기 밥그릇 뺏길 것 같다고 헐레벌떡 뛰어와서는 개새끼 마냥 낑낑대는데 제발 좀 그만해. 너네한테 줄 건 단 하나도 없어. 결국 시부가 남편과 시모를 쫓아내버렸어요. 어찌나 속이 시원하던지. 그런데 벼랑간 두 사람 사이에 시비가 붙어버리더군요. 이게 다 뭐야? 너 때문이야. 네가 바람만 안 폈어도 이런 일 없어. 아니, 처음부터 그런 여자랑 결혼만 안 했어도 이런 일 없었을 거라고. 시모가 먼저 아들 탓을 하더군요. 그의 또 아들은 지지 않고 맞받아치고요. 왜 그게 제 탓이에요? 엄마가 경거망동하면서 그놈의 교양 찾느라 이 여자 저 여자 다 싫다고 해서 그렇게 된 거지. 그리고 장모님한테까지 전화한 건 선을 넘은 거죠. 어떻게 그게 내 탓이야? 너가 애초에 그런 여자를 안 만났으면 됐지. 와이프 아니더라도 엄마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긴 해요. 같이 살던 그 사람도 이제 엄마랑 나 버리고 애랑 도망갔잖아요. 아니, 기생충처럼 들러붙어 사는 주제에 무슨 시집살이를 그렇게 심하게 시켜요? 그 여자가 있어서 그나마 살았는데 냉큼 쫓아내기나 하고. 뭐? 어이가 없어서 네가 왜 그런 여자들만 만나는 거지? 너한테 문제가 있는 거라는 생각은 안 해봤니? 네 배로 나았지만 참 나쁜 놈이야 너도. 내가 이렇게 애지중지 키웠는데 결국에는 엄마 탓이지? 엄마가 잘못했으니까 탓을 하는 거죠. 쫓겨난 주제에 주인처럼 굴면 누구라도 화내겠죠. 엄마랑 있어 보니까 전 부인이 왜 그렇게 나더러 닥달을 했는지 알겠어요. 안 보는 게 속 편하지. 어휴. 결국 둘이서 집 앞에서 싸우다가 다시 나온 시부의 노성에 결국 깨갱하고 돌아가 버리더군요. 그렇게 시아버지 덕분에 깔끔하게 협의 이혼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시아버지에게 감사해하며 손주와의 시간은 항상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고 있어요. 앞으로는 전 남편 같은 인간 또 만날까봐 아들만 잘 키우며 살 생각입니다. 아들도 아버지의 행동에 대해 상처를 많이 받아서 이런 상황에 제가 연애나 하고 돌아다니면 더 깊은 상처를 받을까봐 각별히 조심하고 있어요. 뭐 너무 크게 되어서 남자 만날 생각도 없지만요. 쓰고 보니 참 제 인생도 파란의 연속이구나 싶긴 하네요. 그래도 사람이 살다 보면 굴곡진 인생도 사는 법이고 저만 그렇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저보다 더 황당한 경험을 하는 분도 계실 거고요. 저 같은 사람도 있고 어떻게든 극복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 이혼 사연 써봤어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